경제자유살롱 시작합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달 연속 4천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먼저 거래량 지표 어떻게 봐야 할지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네.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거래량 최근 한 10년 정도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서울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4,066건.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이제 4,169건. 그래서 아직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은 돼야 이게 이제 집계가 될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000건을 처음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가 21년 7월 달인데. 네. 이때 이후로는 지금 4,000건을 거의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3월, 4월 지금 거래량이 2달 연속 4,000건을 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전 것도 좀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전에 비해서는 이게 아주 많이 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전혀 많이 는 게 아니죠. 자, 이거를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제 2006년부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균 거래량이 한 5,800건 정도 됩니다. 연평균 거래량이. 2006년부터. 네네. 네. 그래서 원래는 한 5,800건 정도는 거래량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 워낙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래량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원래라면 훨씬 더 많았어야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에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늘었고 네. 최근에도 이제 총선이나 또 정부가 이제 신생아 특례나 뭐 이런 것들이 정책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네. 원래 이 정도의 어떤 특단의 어떤 정책들을 펼친다라면 거래량이 이 정도는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 6,000건 이상.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쥐어짜도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시장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특례까지 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과연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는 거는 분명하지만 네.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을 때의 서울 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최소한 7,000건, 8,000건 이상의 거래가 계속 터집니다. 그래야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수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아주 이제 특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수요 이외에는 거의 수요가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낮은 거래만 지금 되고 있다. 이게 현실인 거죠. 네. 단기적으로 보면 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긴 시계열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는 거는 아니다. 네, 전혀 는 게 아니죠. 굉장한 침체단인 거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6,000건, 5,800건 미만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제 거래가 얼어붙어 있는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부동산 R114 조사 결과인데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가 전고점의 95%를 회복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거냐. 그래서 KB 부동산 통계로 볼 거냐, 한국 부동산 통계로 볼 거냐에 조금씩 다른데 네. 제가 좀 전에 바로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10% 정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 수준이 10%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95%가 아니라 90% 정도 회복을 한 거죠. 물론 평균이 90이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는 95% 정도나 그 이상까지도 회복한 개별 아파트 단지는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게 지난주 부동산원 통계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전국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을 멈춘 부분, 네. 예, 요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반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네. 이게 지역별로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좀 흐름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전국 17개 지역의 매매 증감률과 전세 증감률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매가가 상승한 유일한 지역은 강원도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가가 상승한 지역은 인천, 서울, 경기, 전북, 울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전세가는 상승을 좀 했고요. 반면에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도 하락한 지역이 있는데 일단 제일 하락폭이 큰 곳은 세종이고요. 네. 그다음이 대구, 그리고 부산, 제주, 충남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는 확실하게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죠. 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매매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또 위로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지금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도드라지는 지역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도드라진 지역은 뭐냐면, 자, 이제 먼저 서울을 보시면,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는 계속 상승을 했고요. 네. 매매가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가 한국 부동산원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는 3월 말 정도부터 지금 매매가가 상승이 시작이 됐고, 매매가의 상승 폭이 계속 조금씩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울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인천도 이제 전세가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매매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4월 초부터 미약하게 상승을 시작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전히 안 좋은 시장도 있는데 거기는 바로 이제 세종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은 매매가도 계속 빠지고 전세가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이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가 이제 반등으로 돌아서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지금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서울 안에서도 네. 노원, 도봉, 강북구가 좀 이번에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노원구랑 도봉구는 보합이 됐고 강북구는 0.01% 오른 걸로 나왔는데 네.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네. 요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만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전세가가 전부 다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고 여전히 왼쪽으로 가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네. 자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강동구인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예, 예. 눌려 지금 전세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강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들은 전부 다 지금 위에 있습니다. 0보다 위에. 즉 전세가가 이제 굉장히 상승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성동구, 네. 그다음에 용산구, 그리고 마포구 이런 곳들이 지금 서울 2024년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고 좀 전에 이야기를 주셨던 도봉구나 강북구 있죠. 네. 자 보세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섰죠. 얘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아주 미약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강북구도 지금 이렇게 약한 상승으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가장 흐름이 안 좋았던 노도강 그래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마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서울의 모든 지역이 지금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 있는지 네. 아니다 잠깐 반등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맞서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대세 상승장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이제 어떤 수요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 네. 거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사람들의 소득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집값 수준 대비해서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봐도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한 최소 10에서 많게는 30% 이상이 지금 거품이 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다. 근데 왜 지금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기에는 상반기에 총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각종 특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엄청난 또 지원책, 그 다음 또 신생아를 낳았을 경우에 대한 엄청난 지원책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전망했던 것처럼 상반기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그 스트레스 DSR이 이제 네. 2차가 조만간 또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좀 더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PF 문제를 이제는 좀 터트릴 거는 터트리겠다 네. 해서 이게 이제 6월 달부터 또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길게 보면 대세 하락장 중에 나타나는 정책이 만든 단기 반등이 지금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과거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하락장에서도 똑같았어요. 유사했습니다. 그때도 데드캣 바운스 단기 반등이 두 번 나오고, 단기 반등 두 번 나오고 이후에는 상당한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도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저는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장 전망을 2024년은 상중하자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네. 그래서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에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락이 나타났잖아요. 네. 순식간에. 예. 그리고 2024년이나 늦어도 25년 정도에는 그러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폭락이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데이터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금리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뭐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의 수준과 금리와 사람들의 소득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집값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움직일 기미가 없죠. 뭐 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뭐 상반기에부터 금리 인하 시작될 거다 했지만 어떻게 될지 지금 금리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소득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소득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로 실질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지금 호주머니가 말라가고 있는 거죠. 네. 돈이 없어요. 그런데 물가는 굉장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 대출 이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3단계로 해서 다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확장이 될 예정인데, 그 얘기는 점차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한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득은 지금 역대급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거기에 부동산은 고평가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대세 상승을 한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죠. 네. 네, 어쩌면 대세 상승이 아니라 2022년 하반기와 같은 엄청난 폭락 장세가 또 한 번 올 가능성이 저는 대세 상승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전세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 얘기가 나오는 또 주요한 근거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게 매매 가격을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지금 50주 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전세값이랑 매매가의 관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장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전세가 상승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매매를 못 하죠. 네. 그래서 거래량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전세나 월세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네. 그래서 공급 물량 부족과 더불어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니까 자연스럽게 전세가 상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세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전세가의 이 상승이 3년, 4년, 5년 시장의 에너지가 계속 누적이 되고 매매가에 거품이 없다면 다시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매매가 여전히 거품이 많은 상황이에요. 거래량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로 이어진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네. 이미 너무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가계부채가 더 늘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죠? 지금 스트레스 DSR에는 주택담보대출
네. 그 다음에 신용대출, 그 다음 기타 대출까지 다 포함이 돼요. 네네. 자, 그런데 아직 지어지지 않은 게 뭐냐? 바로 전세대출 DSR입니다. 자,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뭐 소득도 안 보고 그냥 막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동산 시장 오래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0년대에는요 전세 대출이 없었어요. 전세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대 초반서부터 전세 대출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도도 2억, 3억, 5억, 나중에는 호구가 막 보증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또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 이것이 매매가를 밀어올렸죠. 네. 자, 그러면서 2010년대에 엄청난 큰 상승장이 나타났던 건데 자, 여기서 관건은 뭐냐? 만약에 정부에서 이번에 저는 시행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지만 네. 만약에 여기서 전세 대출을 DSR에 넣어버린다. 그러면 전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해지죠.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전세를 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비싸죠. 비쌉니다. 네. 네. 근데 전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전세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세 대출 DSR이 시행이 될 거냐 말 거냐.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시행이 된다라면은 제가 바라보는 이런 뷰가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네. 그러시군요. 갭 투자 이게 이제 정부가 뭐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어요. 네. 역시 전세 대출 이야기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갭 투자에 대해서는? 갭 투자 했다가 이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아주 네. 많았죠. 예. 아마 지금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는데, 자,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전세가율 데이터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52%가 안 됩니다. 네.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돈이죠. 자, 10억짜리 아파트면은 내 돈이 거의 5억 가까이는 있어야 내가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갭 투자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갭 투자는 언제 유행할 수 있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70%를 넘었을 때, 그래서 내가 30%만 있으면 그런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갭 투자는 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서울 기준으로. 다만 전북이나 충북이나 경북이나 전남처럼 이렇게 전세가율이 지금 70%가 훨씬 높고 80%까지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저런 지역들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에 22년에 그때 고점에 갭 투자나 이런 거 했다가 역전세 나서 엄청나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제 주변에도 뭐 실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역전세 안 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올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세가율이 지금 높다 하더라도 지금의 갭 투자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정말 제발 좀 이쪽 그러니까 상승 방향만 좀 보지 마시고 네. 2021년과 22년에 부동산 투자 잘못했다가 지금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지금 한두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제발 그분들의 이야기에도 목소리를 좀 귀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공급 관련해서 네. 자, 바로 그게 뭐냐? 후분양 물량이에요. 네네. 자, 지금 뭐 저희 리치고를 포함을 해서 많은 부동산 이 플랫폼의 공급 물량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선분양 한 것만 공급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후분양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이런 거 쉽지가 않아서. 자, 그런데 자, 이것만 놓고 보면 24년, 25년 입주 물량이 작아 보이죠? 네. 작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114나 분양협회에서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 지금 분양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몇 채냐면 4만 8천 채가 넘습니다. 올해 2024년에만. 그리고 강남 3구에 몇 채냐면은 18,000세대가 넘습니다. 이건 아파트만인가요? 아파트만. 아파트만. 네. 강남 3구에만. 네. 자, 그러면 뭐예요? 강남 3구에 지금 18,000세대면요. 엄청난 입주 폭탄이에요. 24년에요? 아니, 24, 25년에. 24, 25년. 자, 그런데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물량이 거의 후분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를 후분양을 하면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후분양으로 잡혀 있어서 공급 물량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주 폭탄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관가하지 마시고 지금 서울이 입주 물량 작아?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성남이나 이런 데도 지금 국평이 10억이 넘어가던데 네. 이거는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이제 분양가 지금은 또 단기 반등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지금을 분양하는 아파트도 땅값을 또 비싸게 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또 아파트 가격이 밀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는 저도 이제 일부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땅값이 그러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 서울의 이 땅값이. 저는 서울의 땅값이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는 공사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땅값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지금의 단기 반등은, 한 2, 3개월, 3, 4개월 이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분양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다만, 분양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현재 주변의 가격보다 한 10에서 15% 저렴해야 된다. 분양받을 분양가가. 네. 그래서 어찌됐건, 좀 더, 한 10에서 15%보다 더 저렴하더라면 조금 더 떨어져도 내가 이미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10에서 15% 저렴하면서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있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축이 들어섭니다. 이런 거는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희소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분양을 받아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입지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입지가 이게 뭐 학군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상황에서 좋은 상품인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또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상품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단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런 특성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것들만 결합이 된다라면은 요 크게는 가격과 희소성에 대한 조건만 맞는다라면 분양을 받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희소성이 있게 되면은 혹시라도 하락장이 다시 한번 오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연초부터 계속 상중하저 전망하셨잖아요. 네. 집값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측하실까요? 집값은 일단 지역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이제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올라도 지방이 떨어질 수 있고 수도권이 떨어져도 지방이 상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 근데 이런 패턴이 깨진 게 언제 깨졌냐면 바로 코로나 때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풀면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생기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폭등하다 보니까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다 같이 폭락을 한번 했던 거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이게 패턴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24년, 25년, 26년 이때부터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자, 요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이제 경매 건수 추이입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매 건수가 어떻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예.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인데 어떻게 경매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면 이렇게 경매가 줄어들어야 돼요. 경매가 없거나. 네. 지금은 경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 상황으로 예상했던 대로 단기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 단기 반등은 머지않아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아마도 한 8월, 9월 요 정도부터는 조금 뭔가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러실 분들은 절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이제는 전국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지역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내 집 마련의 이런 절호의 찬스를 잘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과 집값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